자, 이번에는 저희 동영상 3편인데요. 집합건물 관리 분쟁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앞서 설명드렸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질의 1. 동별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는 것도 가능한지. 자, 기본적으로 동별 관리단이든 단지 관리단이든 만약에 어떠한 하나의 아파트 안에 여러 개의 동이 있는데 동별로 이제 관리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단지 관리, 전체 단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면 동별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서 결의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는 단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단지관리단은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지관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지관리단 집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동별관리단 집회에서는 결정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부산시의 사업을 부산진구의회에서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관리단의 설립 방법, 한 단지 내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에 있는 경우 단지 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단지관리단의 설립 방법. 원래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한 동의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될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소규모 한 동짜리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한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이 단지를 통합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규약을 통해서 단지관리단을 구성해서 집회를 개최하고 관리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관리단 경우에는 구성원이 속하는 각 동별관리단의 구성원 및 이끌건의 각 4분의 3 이상에 의해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으면은 동별관리단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1동, 2동, 3동이 있으면 그 1동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 및 의결권,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게 될 건데요. 어쨌든 간에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으면 동별관리의 업무를 단지관리단으로 넘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부산진구의 업무를 부산광역시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구성원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에 의한 관리단 집회가 결의가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질의 3번이 사실 제가 요즘에 관심을 좀 가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분양자의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신축 오피스텔, 신축 소규모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양한 사람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질의 내용 자체가 신축 분양한 집합 건물에서 관리인의 선임이나 규약의 제정을 위한 관리단 집회의 최초 소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법상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당연 설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법 또는 규약에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모든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거 실질적으로는 누가 일을 하느냐는 거죠. 신축 건물의 경우에 사람들끼리 회의한다고 누가 착값 내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배역 같은 거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규약의 설정이나 관리인 선임 등의 구체적인 설립 절차가 필요하고 신축에서 분양되는 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구조의 3이 분양자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성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표준규약을 참고해서 규약 비슷한 것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분양자에게 줘야 되며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것을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건물의 구분 소유자이면 누구나 이렇게 5분의 1 동의를 받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자체적으로 잘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이 되게 되냐면 결국 소위 얘기하는 입주율이 절반이 넘어서면 그 등기가 절반이 넘어서면 그때는 이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할 거 통지를 해야 되고 이때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모여서 관리단 집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관리인을 뽑아야 되고요. 그 관리인을 뽑은 뒤에는 관리사무소부터 바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반드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와의 관리계약부터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관리단을 구성했으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되는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해두는 게 좋다. 라고 결론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관리단 업무를 하시다 보면 각종 잡수입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수입 발생할 때 사업자 등록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매우 귀찮아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다.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이거는 사실상 관리관청에 가셔서 물어보시면 가장 빠릅니다. 예.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 개최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신축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이 오피스텔이 예를 들어서 50세대인데 등기상 한 26세대 이상이 들어왔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단 집회를 안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는 사실 관리단 집회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거나 어떻게 뭉개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관리인이 와서 이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간섭을 하거나 뭐 심지어 관리사무소를 바꾸겠다라는 태도를 취하면 결국 곤란한 건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입니다. 분양자가 입주자에게 제공한 규약의 효력. 사실 우리가 이제 분양계약 체결 시점이나 뭐 입주할 때 규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규약은 직접적인 규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나중에 집합건물에서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이런 규약을 확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을 집합건물의 관리단 규약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입주 시점에서 입주민들로부터 규약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다면 분양자가 제공한 규약에 대해 서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관리단의 규약으로 볼 수도 있다. 대부분 이렇게 돌아갑니다. 대부분 입주할 때 규약에 대해서 서면 동의를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면 동의를 쓸 때는 조금 신중하게 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할 겁니까? 결국에 우리가 관리단 집회에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 규약이 있다면 그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벌어집니다. 분양계약에서 시행사에게 3년간 관리규약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관리단이 관리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지. 자, 이거는 사실 분양계약에서 공통적으로 분양에 관한 상황을 경험한 경우에는 뭐 시행사가 관리 업무를 일단은 수행할 수 있지만 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하게 되면 관리단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사와 체결한 관리계약을 그대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발목을 좀 잡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게 위임 계약이기 때문에 새로이 관리인이 되신 분은 기존의 관리사무소와의 관리계약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뭐 실제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모 건설사는 그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항상 자기 계열사를 관리사무소로 넣습니다. 예, 거기서 약간의 이게 부정한 이득이라고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이렇게 또 계열사나 이런 쪽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해지를 할 수 있다. 물론 해지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다음에 여기에 들어와서 관리를 한 업체를 구하기도 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기존에 이제 해지가 된 업체가 나가지 않겠다,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분쟁화하기 전에 우리한테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분명히 하시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변경하고 그리고 관리비가 새는 것들도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도 여기 분쟁해결 팁에 제가 했던 얘기가 그대로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관리하는 행사가 아니라면 관리하면서 제대로 감시하고 그 다음에 바꾼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부 공용 부분 관리단의 관리 범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부분들 경우에 상가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상가 부분의 소유자들의 입장하고 주거 소유자들의 입장은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따로 관리하거나 같이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가 있는 사항은 전체 집회 결의로 해야 되고 일부에서 할 수 있다. 뭐 규약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지지입니다. 제가 아까 어렵다고 했죠.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집합건물 개념에서 가장 모호한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범위 자체를 정하는 것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판례나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어려워요. 특히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뭐 전문가의 그 상담을 통해서 한 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 제대로 아시는 전문가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와 입주자 대표의 구성 의무. 예. 이게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의무관리 대상은 아마 지금 계속해서 법을 바꿔서 100호, 50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체 공용 부분을 관리 가능하냐.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상복합 건물 중 공동주택 부분의 관리 방법만을 결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집합건물관리단에 기속이 된다. 그러나 관리에 대한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위임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위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뭐 구분 소유자 및 이결권에 각 5분의 4 이상의 공용부분 변경안에 해당에 대한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가 있으면 이걸 위임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건 사실 개별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책에 기재하신 거는 약간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간 좀 시간이 좀 넘어가는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로 항상 컷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례를 해석하는 것을 약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어보니까 이 판례는 내 사건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판례를 꼼꼼하게 읽어보면 그 판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에 대한 견해가 많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세종대왕님 때문에, 때문이 아니고 덕분이죠. 세종대왕님 덕분에 이제 한글이라는 굉장히 좋은 글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거의 글을 읽을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내가 읽어보니까 이 뜻이던데?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판례가 쓰고 있는 용어, 판결이 쓰고 있는 용어, 판결의 주된 취지나 이런 저희를 알아보기, 저변에 깔려있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판결의 1심, 2심, 그리고 배경사항을 전부 다 봐야 명확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판례가 어떻다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